활기를 찾아보면은 예. 복귀시와 문양주황의 위치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예. 위치에 따라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건가요? 복귀시 것은 자연이 움직이는 순행 방향, 그 다음에 문왕이 갖고 있는 궤 모양은 전쟁을 통해서 획득을 하기 위한 전술용이에요. 가만히 감이 입으로 떨어지는 건 복귀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감을 따는 방법, 어떻게 딸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딸까, 이것은 바로 문왕과 주왕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하신 분이 바로 문왕과 주왕이에요. 그 효과적으로 열매를 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궤 사용하는 방법, 사용하는 능력은 오히려 문왕, 주왕이 더 발달되어 있죠. 그리고 문왕, 주왕은 바로 후천팔계라고 그래요. 후천팔계라는 것은 인간이 농사를 질 때 어떤 방법으로 질 것이다. 그 다음에 싸움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싸움할 것이다. 이런 형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복귀시 것은 자연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순리.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반복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 새벽. 아침, 점심, 저녁, 새벽. 이게 바로 복귀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이 성장하는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문왕과 주왕은 복귀시의 자연이 그대로 성장하는 가운데 안에서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달라요. 그 능력에 맞는 방법으로, 노력으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모든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한다던가 내가 주택을 짓는다던가 이럴 때는 복귀시기에 가장 정확해요. 그러나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운다던가 내가 영업을 한다던가 무엇을 이루고자 한다던가 이럴 때는 문왕, 주왕께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전술을 핀다면 문왕, 주왕께 가장 완벽하고요. 복귀시 걸로 하면 뻔할 뻔이라 깨져요. 전술에서는. 전술은 현재 주어진 거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걸 처음으로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구축하신 분이 바로 문왕과 주왕이에요. 그러나 그 문왕과 주왕은 이 비밀이 여러 사람이 알면 안 된다 했거든요. 그들 생각으로는. 그래서 문왕과 주왕이 죽을 때 죽간으로 만들어진 이 태극에 대한 비밀을 다 자기 무덤 속으로 다 갖고 들어갔어요. 갖고 들어가고 세상에 128방을 남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속문으로 떠돌고 다녔던 것을 일부 학자들이 공부를 해왔어요. 이런 형태로 몇백 년 동안 묻혀있던 것을 바로 공자가 빼낸 거예요. 그 제자에 의해서. 그 제자가 가난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묘자리를 지키는 묘직이었어요.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굴로 들어가서 죽간을 가져와서 태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그 죽간이 뭔 죽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죽간을 너무 좋아하는 공자를 보고 자기가 불로 태웠던 죽간을 갖다 줬어요. 그런데 공자는 그 죽간을 보고서 아, 이게 문왕과 주왕의 궤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여기에 바로 속담이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낯 놓고 기역자를 모른다는 뜻은 공자의 제자는 글을 몰랐고 해서 이게 뭔지를 모르고 오직 불 뗄감으로만 썼던 거예요. 그런데 공자는 그것을 보고서 엄청나게 귀한 책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때 당시는 문왕, 주왕 책을 돈이 없으면 살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문왕과 주왕의 기록은 그냥 문헌상만 쬐금 내려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실제 문왕과 주왕이 만든 그 궤는 세상에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서 공자는 그걸 열심히 공부를 해서 깨우침을 얻게 돼요. 문왕과 주왕이 갖고 있는 전술을 피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공자님은 정치에 들고서 제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 제 나라 사람들을 삽시간에 다 죽여버려요. 왜 죽였을까요? 또 어떻게 죽였을까요? 공자께서 쓰신 방법은 아래 태를 만들고 위에 건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큰 태라는 것은 바로 저수지와 같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꽉 찰 정도로 담아놨다는 뜻이거든요. 그 담아놓은 그릇 위에 화공, 불, 건을 놓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태양을 놨다 해갖고 기름을 붓고 제 나라 병사들이 쳐들어올 때 깊은 골에서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서 다 불살라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제 나라 사람들은 후퇴를 했고 후퇴한 다음에 공자님은
모든 노나라에 있는 성인이나 담을 다 쓰러뜨리게 돼요. 공자는 제 나라 병사들을 다 죽이면 노나라 임금이 약속을 했거든요. 담을 다 없애주겠다. 그리고 제 나라 병사들이 다 죽은 다음에 노나라 임금은 약속을 지켰고 그 담을 다 없앴어요. 그래서 노나라 백성들이 쉽게 왕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이 정도로 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복희씨가 만든 괴, 그 다음에 문왕과 주왕이 만든 괴는 엄연히 틀려요. 복희씨가 만든 것은 자연의 이치, 도의 이치, 도인들의 이치, 깨우침의 이치를 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왕과 주왕은 현 시대에 사람과 사람끼리, 나라와 나라끼리, 기업과 기업끼리 싸울 때 쓰는 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문왕의 후천팔계는 바로 우리가 전술할 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도를 한다던가 생로병사를 한다던가 했을 때는 문왕의 괴는 너무 뒤죽박죽이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희씨의 팔계는 정확하게 그걸 인용할 수 있고 정확하게 그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괴는 누가 만들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희씨는 양과 음을 만들고 그걸 하도낙서를 통해 정립을 했고, 하도낙서라는 것은 동굴에 땡골땡골한 동그라미로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은 바로 양이고 검정케 만든 것은 음이다 해갖고 동굴에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서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 문왕과 주왕은 그걸 괴로 만들어요. 짝대기로. 옛날에는 그 괴 자체로 그 한문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썼냐 하면 수화법을 썼어요. 이게 진법. 요 방법이 바로 문왕과 주왕 때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런 식으로요.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한다던가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한다던가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면 아래 손을 이렇게 잡고 위에 손을 건을 잡았습니다. 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뭘까요? 아래는 태계예요. 위에는 건계예요. 막 아래는 돈, 내가 금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금고 위에서 건계, 돈을 막 퍼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막 돈을 막 쓰고 살고 있습니다가 바로 태계와 건계가 있을 때예요. 그럼 만약에 위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감계. 아래는 태계고요. 감계는 빨아들인다고 했어요. 안쪽으로 동그랗게 빨아들여요. 그리고 태계는 모인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빨아들여서 모이고 있습니다. 아, 노력가구나. 옛날에는 이런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그럼 이걸 가장 흔히 어디에서 많이 보죠? 우리가. 현재는 불교 불상을 보면 석가모니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수인법. 이게 바로 수인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수인법을 누가 남겼을까요? 이 없어졌던 이 수인법을. 문왕과 주왕 때 이게 다 없어졌거든요. 문왕과 주왕이 이 괴를 만들어냈어요. 복희씨 것을 보고. 그때는 또 수인법을 만들어냈어요. 암호처럼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이 괴를 만든 자는 문왕과 주왕이지만 이걸 남긴 자가 있어요. 세상에. 누구일까요? 공자님이셔요. 바로 공자님이 이 수인법을 다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괴를 설명한다면 여기 대표적으로 보면 건괴예요. 건괴를 다 빨간 걸로 해놨어요. 빨간 거는 순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연히 순양으로 배웠잖아요. 모든 자가 다 알아요. 순양이라는 거. 순양은 하늘일까요? 아니면 태양일까요? 태양이 빨아들이는 거 봤나요? 무조건 발산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건괴를 하늘로만 보지 불로 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태양이 불인가요? 불이 아닌가요? 태양이 없으면 지구 온도는 얼마나 떨어질까요? 영하 100도도 떨어져요. 자체가. 순양이요. 그럼 반대적으로 순음을 한번 보죠. 순음. 엄연히 말씀드리지만 이 괴는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은 바로 문왕과 주왕이에요. 복희씨가 만든 거 아니에요. 복희씨 거를 보고 문왕과 주왕은 바로 요 기호를 만들어낸 거예요. 처음으로 글을 만들어낸 자가 바로 문왕과 주왕이에요. 상형 문자보다 더 앞선 게 바로 요 개 문자예요. 이 개가 처음으로 문자예요, 이게. 그래서 순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순음은 이 공간으로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다 안으로. 왜 빨아들일까요? 예를 들면 건이 부자일까요? 곤이 부자일까요?
돈 있는 사람 있을까요? 돈 없는 사람 있을까요?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잔뜩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서 욕심부려서 빨아들이려고 하는 사람. 누가 부자일까요? 엄마가 돈을 열심히 벌고 아버지는 열심히 쓰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죠? 바로 이 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건 아버지, 이건 어머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역할을 하고 아버지가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가 돈 씀씀이가 너무 예쁘니까 남자가 막 옹고지처럼 돈을 차고 사는 사람 있죠. 또 남자가 돈을 막 함부로 쓰는 거예요. 노름하고 뭐하고 막 허풍만 하고 돈 쓰기를 좋아해요. 여자는 뒤에서 돈을 열심히 모으려고 노력하지. 과연 이 곤이 땅일까요? 물일까요? 만약에 이게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만약에 이게 땅이라고 생각했을 때 땅에다가 동전을 던지고 차도 던져봐요. 빨아먹나? 땅이 빨아먹어요? 근데 물에다가 차 던져봐요. 물에다 동전 던져봐요. 티 나요? 물이 다 빨아먹어갖고 안 보이잖아요. 밑으로 쏙 빨아먹죠. 바로 밑으로 쏙 빨아먹는 순음은 뭐냐 이거죠. 또 어떤 면으로 설명할 때는 순양은 태양이고 순음은 달이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달은 볼 수가 없어요. 이 달 모양은 대체적으로 일일달이거든요. 태양은 항시 사시사철 구름만 없으면 맨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낮을 상징해요. 순양은 양이니까. 또 순음은 음이니까 저녁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 일 언제 할래? 하면은 이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언제 할 거예요? 너 일 언제 할래? 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때 할게요. 하면 뭐예요? 보통 사람들이 일을 이때 하나요? 요때 하나요? 해 떴을 때 할래요? 해가 없을 때 할래요? 저는요, 요때도 일하고요, 요때도 일해요. 뭔 뜻인가요? 낮에도 일할 거고요, 저녁 때도 일하고 있어요. 지금 배 고파요? 배가 불러요? 할 때 어떻게 할게요? 배 불러요 하면 예. 지금 배 상태가 없대요. 지금 막 다 먹고 싶어요, 다. 배고프니까 막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배고프다. 속이 꽉 차서 오바이트 나올 것 같아요 하면 이러는 거예요. 밥 더 드세요 하면은 됐어요. 이게 바로 수인법이에요. 불상이 대다수가 괴를 사용하고 수인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수인법이 과연 누구인지도 모르고 현재 불교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공자님은 이걸로 제자들을 가르쳐요. 이 방법을 다요. 문왕과 주왕은 제가 말했어요. 괴를 만들어 자기가 죽을 때 자기 무덤으로 갖고 들어갔어요. 왜? 나와 같은 자가 나올까 봐. 또 중국을 통일할 자가 나올까 봐. 그래서 죽간에다가 다 기록한 것을 묘자리로 갖고 들어간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공자는 이것을 다 풀이를 해서 백성에게 나눠줘요. 이게 춘추의 가장 기본이에요. 괴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율법은 하나가 돼야 되고 그 율법 속에서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주역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 징계는 뭘까요? 징계. 새싹이 나오는. 새싹이 어디에서 나오죠? 씨를 심었죠. 땅을 뚫고 나온 새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징계를 보통 보면 땅이 갈라진 우레진으로 쓰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저는 우레진이 맞지가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씨에서 나온 새싹으로 쓰면 쓰지, 그걸 과연 지진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로 봐야 될까요? 지진 날 때 새싹 나와요? 바로 지진에서 뚫고 나올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땅이 쫙 갈라져서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씨에서 나올 때는 그 땅이 갈라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뭘 상징할까요? 징계는 시작이요. 처음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징계가 되는 거예요. 징계의 수인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징계의 뜻이 있어요. 장남이라는 뜻도 들어가요. 첫째 아들은 장남이에요. 장남이 처음 시작한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뭐가 나오죠? 떡잎을 보고 싹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싹수가 없으면 가차없이 뽑아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땅에서 나무가 시작하는데 나무가 강할까요? 땅이 강할까요? 시작할 때는. 땅이 강해요. 그래서 땅을 뚫고 나온다 그래서 양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가 이미 엄청나게 성장한 상태에서는 나무가 강해요. 그런데 새싹이 하나 딱 올라오면 땅이 많아요? 새싹이 많아요? 땅이 더 강하죠. 그래서 바로 징계는 장남이면서 땅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을 뜻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얼마나 우리가 괴를 그동안 잘못 알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계요. 이계는 뭘 상징할까요?
이게는 손가락이 뭘 상징할까요? 쉬운 예로 이게는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양쪽에 나무가 있고 안에는 순환이죠. 우위로 뻗고 아래로 내려오는 게 뭐죠? 나무죠. 그러니까 나무 같죠. 그래서 이게는 양개가 돼 있고 가운데가 텅 비어 있다. 그런데 어떤 잘못된 괴를 아는 사람들은, 잘못 배운 사람들은 이게 폭발한다 해서 화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폭탄이라고 하기도 해요. 겉은 양이고 속은 음이기 때문에 이게 빵 터진다 이거죠. 그래서 무식하게 불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괴를 정확하게 알면 위로 뻗고 아래로 내려온다, 이 순환한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바로 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장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립적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가장 크다. 위로 뻗는 게 클까요? 옆으로 뻗는 게 클까요? 바로 위로 뻗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는 바로 이 자두나무 이를 써요, 저는. 그 다음에 아까 본 태개예요. 여기서 볼 때 개를 손으로 수임법을 할 때는 요렇게 한번 펴보세요. 엄지손가락은 항상 위에요. 위면 아래가 하개, 중개, 두 번째가 맨 위가 상개예요. 그러면 요걸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이 태개를. 하요, 중요, 상요, 합이 개 1개거든요. 합이 태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손이 어떻게 될까요? 하가 양이 되죠. 중요가 양이 되죠. 이렇게 잡으면 이게 양이에요. 이걸 놓으면 음이에요. 왠지 알아요? 하나가 됐죠. 하나죠. 떨어져 있으면 두 개죠. 손가락 끝이. 하나, 둘이죠.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양개. 그리고 위에는 음개. 이게 태개예요. 태개는 이 자체적으로 모든 걸 다 빨아들여요. 두 개를 채우기 위해서. 빨아들인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모여진다라고 생각하면 뭘 뜻하죠? 돈 벌면 어디다가 모여놔요? 은행을 상징해요. 자연에서 뭘 상징할까요? 비가 막 내렸어요. 비를 한 곳으로 모았어요. 뭘 상징할까요? 저수지나 댐을 상징해요. 금고, 창고, 곡식을 놓는 창고. 그래서 수확이 다 끝나면 꽉 채우게 되면 바로 건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보릿고개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곤개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텅 비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태개는 그 창고를 꽉 채우려고 한다. 몇 프로가 찼을까요, 현재? 이걸 배구에서 나눠버려야 돼요. 한 65% 찼겠죠. 구진으로 나눈다면 거의 60%가 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운이 가진 사람하고 결혼하면 부자로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손개예요. 손개는 뭘 상징할까요? 손개도 한번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손개. 이렇게 했을 때 항상 이게 위에요. 위에가 잡히죠. 중간도 잡히죠. 중간요도. 아래효만 음이 되죠. 이렇게 되면 이것은 빨아들이는 걸로 설명할까요? 떨어뜨리는 걸로 설명할까요? 아까 태개는 위에 있으니까 빨아들이는 걸로 상징하죠. 그런데 손개는 떨어뜨리는 걸 상징해요. 그럼 뭘 상징할 수 있을까요? 손개는 막 떨어져요. 벚꽃이 폈다가 벚꽃이 떨어지죠. 땅으로요. 그 다음에 구름에서 비가 떨어지죠. 구름에서 벼락이 떨어지죠. 그래서 바로 구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름과 같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바다에서 열심히 태개로 구름을 만들어내고 대지에 오면 다 퍼주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호구죠. 그래서 바로 떨어져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손개는요. 그리고 감개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감개를 한번 손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예, 태개하고 틀려요. 아, 잘못 썼어요. 이거 태개. 예, 손으로 가리고 할래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개를 한번 설명해. 저기 한번 보세요. 개. 가운데만 양이죠. 이 양은 하나가 된다는 뜻이고 이게 헷갈려요. 저도 너무 헷갈렸어요. 이거 잡는데 저는 한 3년 걸렸어요. 머리가 엄청 나빠서요. 그래서 바로 중간효가 양이고 하효와 상효는 음이면 바로 감개예요. 감개는 뭘 상징할까요? 아래서도 빨아들이고 위에서도 빨아들여요. 정확한 감개의 모양은 이 모양이에요. 옆에서도 빨아들이고 옆에서도 빨아들이면 뭐죠?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의 결정체라는 얘기예요.
욕심의 결정체는 바로 금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거를 다 물로 따져요. 물이 양옆으로 흘러내린다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무식해갖고. 생각만 조금만 가져도 양쪽에서 빨아들여서 결실을 얻는다라는 것은 바로 씨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씨는 바로 금을 뜻하는 거고 과일을 뜻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감개는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태개는 완전한 물 형태나 이런 걸 빨아들이지만 감개는 주변에 있는 물체를 빨아들여서 하나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양쪽에 있는 걸 빨아들여서. 그런데 태개는 위에 것만 빨아들여서 아래를 꽉 채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연히 빨아들이는 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감개는 딱딱하게 만든다는 얘기, 이게 자체가. 그럼 딱딱한 거는 바로 금속을 뜻하는 거예요. 금을 뜻하는 거고 과일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개요. 간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개를 할 때는 손을 이쁘게 해야 돼요. 이렇게 띄면 안 돼요. 석가모니가 띈 거 봤어요? 이쁘게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 딱 펴주면 가장 이쁜 거예요. 간개가 뭘 뜻할까요?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공통점이 뭐죠? 지멋대로. 그래서 울퉁불퉁해서 산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리고 창조 능력을 뜻해요. 자기만의 사상은 강하고 독선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간개 같은 경우도 보면 과일이 떨어져서 썩어요. 썩으면 바로 거기에 열매가 연결해요. 바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완전한 열매. 이 감개는 열매지만 그 먹을 수 있는 아삭 씹을 수 있는 열매. 그런데 간개는 열매의 씨앗을 상징해요. 딱딱한 씨앗, 못 깨미는 거. 그래서 개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 우리가 쉽게 말을 못한 사람도 이 수임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두 손으로 같이 해줘야 돼요. 뭘 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게 알겠지만 대장 되고 싶어요? 성질 나고 싶어요? 싸우고 싶어요? 이게 싸우고 싶어요 라는 뜻이에요. 세컨드라고 하지 마세요. 꽉 찼으니까 도전, 적극적, 활력적 움직임.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면은 손으로 표시하면 돼요. 이걸 과연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 은나라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상형문자 이전에 나온 글이 바로 괴예요. 괴의 문왕과 주왕이 대비를 시켰던 게 바로 이 수임법이고요. 원래 더 이전에 나왔던 거예요. 음양후에 보기씨보다도 더 먼저 나온 게 이 손짓이 더 먼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하도낙서에다 남겼던 거예요. 그 이치를 보고서. 그리고 문왕과 주왕은 이걸 보고서 전술로 썼던 거고요. 이 괴 자체로, 이 괴법으로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했던 장군님이 계셔요. 첫째, 을지문덕이 수나라를 어떻게 전멸했죠? 살수대첩에 어떤 방법, 어떤 진법을 이용해서 수나라를 전멸했나요? 물을 가두면 괴에서 어느 괴가 있죠? 그러면 바로 태개가 필요한 거예요. 태개는 물을 가둔다, 모인다. 아래가 양계예요. 하계가 양계예요. 양효, 중효, 상효는 음이에요. 그럼 주변에 빨아들인 것을 양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을 가두었어요. 그리고 수나라가 강을 건널 때 을지문덕은 뭘 텄죠? 바로 물을 텄죠. 물을 틀 때는 바로 손개라고 하는 거예요. 손개는 이 튼다, 꽉 차 있는 것을 아래로 쏟는다라는 의미를 둬요. 그리고 수나라는 을지문덕 살수대첩에 의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수장이 되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수나라는 물러갔고 수나라가 패망하는 길이 되죠. 그래서 바로 을지문덕은 태개와 손개의 전법을 쓴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전법을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태개로 물을 막고 그 다음에 손개로 물을 터뜨릴 때는 이 중간에 뭐뭐 필요할까요? 여기에. 여기 수많은 괴가 움직여요, 이제. 왜냐면 전쟁은 이 단순함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단지 이거는 복희 씨가 만든 전술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이 물을 가둘 것이며가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때는 이런 전술이 나와요. 이계로 집중해서 노력하자 이거죠. 그리고 여러 곳에 있는 곳을 한 곳으로 빨아들여서 사람들이 일치단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된다. 어떻게 집중해서. 물이 꽉 차면 터뜨린다. 태개와 손개로서 물을 터뜨리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수장됐던 사람들이 수행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들을
죽인다. 어떻게 죽일까요? 칼로 죽인다. 칼로 찔러 죽인다. 창으로 찔러 죽인다. 이제 이게 정확한 설명들이에요. 창으로 찔러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몽댕이로도 때려잡지요. 몽댕이로도.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삼지창으로도 찔러 죽이겠죠. 삼지창으로 찔러 죽이겠죠. 이게 삼지창이에요. 산이기 때문에 매산. 그리고 폭폭폭 찔러 죽인다. 땅에서 새싹이 나오자니요. 죽창으로 찔러 죽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를 가장 잘 쓰신 분이 누구죠? 거의 완벽하게 쓰신 분이 있어요. 12척으로요.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이 다 이 원리에서 쓰는 거예요. 하객진을 보면 맨 처음에 빨아들인다. 그 다음에 양분으로 벌린다. 밑에서요. 배가 들어오면 집중해서 금속, 대포를 통해 활을 쏘아서 대포를 쏜다. 처음 들어봤죠? 이게 괴로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사람들하고 뭘 판다던가 했을 때 예를 들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수정이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팔아야 될까요? 괴에서.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쟤는 기분 좋으면 장땡이요. 선물포화. 선물포화. 얘는 선물 주면 좋아해갖고 다 사인해줘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 다음에 사무장은 뭐로 할까요? 사무장은 한 가지로 한대. 쟤는 한 가지로 잡았는데. 사무장은 명확하고 뚜렷하게 집중해서 줘야 돼요. 아니면 집중을 다해서 명확하게 날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쟤는 이해돼야지 사줘요. 이해 가시겠어요? 요 개는 누가 가장 좋아하는 개일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 조심하세요. 최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개에서 100점 만점이 있어요. 요 개가 바로 100점 만점이에요. 공자가 최고 좋아하는 수예요. 집중해서 모든 걸 한 곳으로 모아서 결실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는 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그 을지문덕 전법들은 다 어느 전법에서 나왔을까요? 그러면은 복기식거에서 나왔을까요? 문항에서 나왔을까요? 문항 주항에서 나온 거예요. 자연의 환경을 이용해서 정벌을 한다던가 작전을 쓴다던가 하는 것은 바로 문항과 주항거 후천으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도를 통하고 내가 깨우침을 얻고자 한다면은 그때는 복희식거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하지만 이 기본적인 것은 다 알고 가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항시 말씀드리지만 이 개는 절대적으로 불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신다면 이 개는 나무예요. 오히려 불은 건개가 불이에요. 이 건개, 순양이 불이에요. 불은 꽉 차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발산하려고 그래요. 자기 죽는 줄 모르고. 다 발산하면 죽어요. 그런데 이 건개에 꼭 뭐가 필요하지? 이 불이 나려면 이개가 필요한 거예요. 땔감이요. 이렇게 돼야지 활활 타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개가 위에 있고 건개가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름 속에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지요. 거름으로 봐야 돼요. 불이 아래에 있으면 거름이 되는 거예요. 불이 위에 있으면 반대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나무가 서 있으면 꽃이 핀 거예요. 만개가 된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무에 송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 아래 송개가 있으면 벚꽃이 지는 거예요. 꽃이 지는 거예요. 반대로 나무 위에 송개가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꽃으로 보시나 이걸? 떨어진다라고 봐야지. 송개를. 구름 속에서 비가 내리니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죠. 만약에 나무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송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썩지요. 이해 가시겠어요? 알쏭달쏭하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무가 누워있는데 비가 내려봐요. 그럼 나무 썩어요, 안 썩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이개하고 감개마는 세우느냐 눕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틀려요. 왜냐하면 구름은 옆에 있든 위에 있든 구름이요. 만약에 아래에 있으면 꽃잎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반대로. 엄청 복잡하죠. 그런데 이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한글보다 더 쉬워요.
왜 한글보다 더 쉽냐면 한글은 너무 많아요. 한글의 법칙도 바로 요 개의 법칙에서 나온 거고 태극의 법칙에서 나온 거예요. 이 자체가. 수인법은 은나라나 상나라나 아니면 주나라가 있기 전에 모든 사람이 다 수인법을 했어요.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다가 복희 씨가 하도낙서를 통해서 이것을 정립을 한 거예요. 다.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문왕과 주왕이 그것을 복희 씨 것을 보고 개로 정립을 했어요. 개로 정립하고 그 개의 전술로 중국을 통일을 했어요. 은나라를 멸했어요. 은나라를 멸하고 주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주나라에서 7대 동안 벼슬을 하지 않은 공자의 가문은 노나라로 망명해서 공자가 태어나셨고 공자는 바로 문왕과 주왕의 것을 보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효를 만들고 체계적으로 모든 게 만들어져요. 공자편에 보면 검은고를 친다. 3년 동안. 그게 바로 공자가 문왕과 주왕 것을 3년 만에 깨우쳤다라는 것을 나온 거예요. 이게 검은고 이 악기주라고 똑같아요. 그런데 공자가 검은고를 3년 동안 배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돌대가리예요. 생각이 없어요. 왜 돌대가리고 생각이 없냐면 공자는 이미 21살에 모든 악기를 다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어떻게 60이 돼서 검은고를 배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공자가 주역을 문왕과 주왕의 것을 이미 15살에 다 깨우쳤으면서도 불구하고 주역을 다시 공부한 게 바로 50살이 넘어서예요. 내가 빨리 이 주역만 알았다면 이해를 했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건데 라는 아쉬움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그걸 다 깨우친 다음에 3년 동안 다 깨우친 다음에 이미 기본기는 다 갖고 있었어요. 그 어떤 서적이나 어떤 책에서도 없는 이론까지도 공자는 이미 15살에서 20살 안에 이미 그 제자 때문에 문왕과 주왕의 모든 괴를 다 섭렵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하게 섭렵한 것을 갖고 공자는 바로 50살 넘어서 그걸 다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제서야 기록하고 세상에 내보내지요. 이것을 지키면 새로운 춘추가 없을 것이다. 이걸 지키지 아니하면 새로운 춘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항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문왕과 주왕은 자기가 깨우친 것을 없애버린 사람이에요. 왜? 나와 같은 자가 나올까 봐. 그러나 공자는 문왕과 주왕 것을 다 깨우치시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다시는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라고서 이것을 다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역행자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시대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하며 할수록 역사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이런 일을 안 만들어야 돼요. 계속 합리적이게 옳게 순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순행하면서 못 살고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역행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은 놀고 먹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을까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바로 그런 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순행하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역행하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는 다음 이제 태극기에서 보여주면서 더 나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